투자스쿨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마켓 레슨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연준의 데이터를 확인해보는 연준화처 시간이고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눈만 가리는 미봉책인지 아니면 명확한 해법이 되어주고 있는지 일단 이번 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바이백인 것 같습니다. 바이백 이후에도 30년물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바이백의 이제 가장 큰 효과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네.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일 원했던 거는 장기 국채 수익률이 좀 네네. 떨어지길 바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3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30년물하고 10년물이잖아요. 네네. 3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맨 끝에 지금 차트에 그 두 번째 빨갛게 큰 음봉 하나 있죠. 네. 저게 그 바이백을 늘리겠다 발표했을 때 네. 거의 0.097 그 퍼센트 포인트가 빠진 네, 거거든요. 급락했네요. 굉장히 좀 하루 빠지는 폭칙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바이백을 한다 네. 그랬을 때 바이백은 뭔가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 기대 효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낙관적으로 해석했던 것 같고요. 하루 만에 바로 반응이 나왔네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보면은 맞아요. 그 뺀 게 뭐 0.097이니까 거기에서 거의 한 70% 가까운 네, 걸 되돌림을 절반 이상을, 네.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바이백이 뭐 이렇게 대단해?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0년물인데요. 10년물은 그 다음 이제 차트 보시면은 0.067 빠졌다가 그대로 다시 그대로 돌렸네요. 다시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바이백 그거 괜찮긴 한데 첫날은 뭐 네. 괜찮아 보이는데 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아니야 그 큰 뭐 의미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뭐 그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을 2배 이상 규모로 늘리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40억 달러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백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이 제일 그 중요하게 반응하는 거는 바이백 중에서도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리퀴디티 그 바이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센트 장관이 이번에 한 거는 뭐냐면은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도 국채가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노미널 쿠폰이라고 해서 이건 네. 뭐냐면은 그냥 그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는 그 장기 국채인데 그것도 10년에서 네. 20년, 30년 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인플레이션과 연계된다든지 그다음에 금리하고 연계되는 팁스하고 FRN은 또 제외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만기가 10년에서 30년까지 요것만 해주는데요. 네네. 그 바이백은 전통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바이백 한 걸 보면은 최대 그 재무부가 우리가 매입할게 했던 게 전통적으로 20억 달러였어요. 네, 맞아요. 이건 변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40억 달러로 늘리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이제 이 국채 금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돌아가니까 베센트 장관과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거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억 달러 이상도 할 수 있어? 뭐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오늘의 또 이 10년물, 30년물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해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베센트 장관이 콕 집어서 10년물에 30년물 요걸 하겠다 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바이백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만기가 기니까 네. 이 재고를 그 딜러들이 갖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오래된 것들은 우리가 사줄게 하니까 딜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그 국채 수익률 낮추거나 하는 데는 도움은 별로 안 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국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장이고 사실 전 세계 금융 시장에 가장
근간이 되는 맞아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삐걱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도움을 주지 국채 수익률 자체를 움직이는 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40억 달러보다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백이 전체 국채 규모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이 규모로도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아예 없군요. 예, 아예 없습니다. 지금 한번 이제 현재 미국의 국채를 보면요. 저기 맨 밑에 이제 파란 게 단기 국채거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장기 국채, 중장기 국채인데 저게 2년에서 10년 미만까지예요. 그다음 10년까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 회색이 또 있죠. 네. 회색이 10년에서 30년 사이거든요. 그러면 저 뭐 그냥 10년에 그 회색하고 주황색을 더하면은 거의 한 22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22조 달러인데 지금 바이백 하는 규모가 분기별로 한 300억 달러예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또 베센트가 하기로 했던 거 요거는 분기별로 하면은 한 200억 달러나 되려나요?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작아 보이네요.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바이백을 통해서 뭔가 그 금리를 낮춘다 이거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채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윤활유를 쳐주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딜러한테는 과연 의미가 없냐? 딜러한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재무부가 이제 국채 시장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뭐 30년물을 뭐 400억 달러 발행했으니 오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다 모으는데 네. 그때 사는 사람들이 해외 투자자도 있고 미국 내 그 투자 기금, 연기금도 있고 미국 내 또 뭐 MMF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여러 가지 투자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또 누가 들어가냐면 딜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요게 보면은 위에 파란색 선이 딜러가 분기마다 인수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바이백 늘리겠다고 했던 그 규모예요. 근데 맨 나중에는 저게 30일이니까 310억 달러인데 저건 네. 아직 정해진 수치는 아닙니다. 네네. 9월까지 가야지 확정이 되는데 그냥 이전에 예상치군요. 예, 대략 평균을 본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했던 거를 만약에 바이백을 다 한다. 그대로 이제 다 한다 치면은 재무부가 해주는 바이백은 얼마냐면 180억 달러예요. 네. 근데 310억 달러를 새로운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180억 달러의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국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재무부가. 근데 이건 그러면 딜러한테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딜러한테는 인기가 있다. 네, 이런 굉장히 말씀이시군요. 인기가 있는데, 근데 딜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국채를 인수를 해서 시장에 다시 되파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사실 금리가 높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금리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팔 때 조금만 더 자기가 비싸게 팔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이걸 사가지고 다시 조금만 비싸게만 팔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 국채, 장기 국채의 수익률을 낮춘다, 높인다 이런 영향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단지 딜러가 그 국채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그런데 도움을 주는 정도지 그 외에는 뭐 이것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잘 굴러가는 데 있어서 윤활유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금리를 낮추거나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인터뷰에서 베센트 장관이 재무부 트위스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그 베센트 장관이 이번에 바이백 규모를 일부 종목에 대해서 2배로 올린 그거의 사실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바이백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딜러의 그냥 그 국채 인수하고 그거를 조금 도와주는 그 정도의 네네. 의미만 있는 거지 딜러가 하는데 편하게 하는 거지. 근데 바이백을 하다 보면 결국엔 뭐로 가냐면은요. 그 바이백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무부가. 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장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할 수도 있고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어제 트레저리 트위스트, 재무부 트위스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옛날에 2011년도인가요? 네.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은 연준이 이제 자기 대차 대조표에 뭐가 있었냐면은 단기 국채도 있고 장기 국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단기 국채는 조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거의 이자율이 0% 수준이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장기 국채가 너무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또 QE를 하기에는 이미 이제 한번 QE를 했었으니까 QE를 하기에는 그렇고 네. 장기 국채 금리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떤 걸 하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걸로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해준 거예요. 그 일종의 전체 이제 이 대차 대조표는 그대로 두면서 그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비율을 바꾸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연준이 했던 거를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래서 OT라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재무부 트위스트, 그 트레저리 트위스트니까 TT겠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바이백이라는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걸로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이제 그 어제 얘기했던 재무부 트위스트는 베센트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은 네. 앞으로 우리가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장기 국채는 줄일게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단기를 늘리고 장기를 줄인다. 장기를 줄일 거야. 또는 아니면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데 단기 국채 발행을 왕창 늘리면은 이게 사실상 비중으로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2024년에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티븐 미란 얼마 전까지 연준 이사했던 네네. 그분하고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가장 극렬하게 비판했던 부분이에요. 오. 그 당시 옐렌 재무부 장관을 네. 너네들 하는 거 보니까 그 능동적 국채 발행이라는 액티브 트레저리 이슈언스라는 그걸 통해서 너네들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그 얘기를 비판하려면은 2024년에 이분들이 쓴 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냥 사람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사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베센트 장관의 이제 속내가 네. 어제 드러났다고 보는 거고 아마 다음 QRA 11월에 나오는 거에서는 네. 아마 그 단기 국채를 왕창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YCC라는 그 수익률 곡선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네.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것까지 좀 너무 부담이 많이 갈 것 같고 일단 이 단기 국채 많이 발행하는 식으로 네.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백은 영향력이 거의 없지만 이 핵심은 재무부 트위스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11월에도 단기 국채를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현재 사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걸까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재정 적자가 큰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저게 이제 주황색이 뭐냐면은 부채 한도거든요. 네. 저 부채 한도가 딱 걸리면은 저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2025년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채 발행을 순발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평평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이랑 여야가 또 협상을 해서 이번에 부채 한도 올릴까 말까 뭐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 5조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한 1.2조밖에 안 남았어요. 또. 그러면 현재 속도로 보면은 대략 내년 한 1, 2월, 네. 2, 3월 또 겹치겠네요. 이때 또 겹쳐요.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거고 만약에 또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굉장히 불리하게 나온다. 네. 그럼 아주 골치 아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저 TT를 하니 재무부 트위스트를 하니 뭐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총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네. 베센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333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중에 3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를 3% 이내, GDP 대비 3% 네. 이내로 줄이겠다 그랬는데 올해도
거의 6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3,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성적표를 들고 현재 중간고사로 보면은 그런 성적편인데 결국에는 그냥 총부치를 줄이는데 이거를 줄일 생각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은. 그래서 아주 이 장기국채가 이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어려운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기자님과 함께 바이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기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양시장의 희비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도 탄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0.5% 정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을 위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